미국의 상대방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와 관련돼서 규제는 어찌 보면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결과를 이어지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반도체 쪽에서 미국이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고 기술 우위라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다는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회사를 만약에 겨냥을 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뭐 화웨이 없어도 돼. 근데 그 위에 일하던 기술자들은 다 중국 재산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사를 화웨이 산하의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니까 거기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유사한 중국의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약간의 어쩌면 인해 전술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EUV 같은 거 이런 거 재첨단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뭐 재첨단 아닌 걸 계속 우리가 하면 기술을 좀 쌓아서 어느 순간 재첨단을 할 거야. 약간 시간 벌리기 이런 접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시장입니다.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이 한 17%,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을 터치를 안 한다는 것은 17%, 18% 되는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파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미국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차원이고 또 하나 차원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그 어떤 자국 반도체를 어떻게 육성을 이제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펀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기 펀드와 2기 펀드를 통해서 그냥 될성 싶은 아주 진짜 그런 회사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칭화윤이라거나 뭐 SMIC라거나 이런 기업들은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이상 형태로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게 이 반도체에서 임시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동수서산이라고 22년 3월 달에 저는 정책을 냈는데요. 중국에 한 8개 정도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그 애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거기 필요한 반도체를 중국에서 걸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서로 이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아무리 때리더라도 중국이 반도체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1년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게 28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15개가 재건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다 되지 않더라도 그만큼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 어떤 빈틈 같은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 자세히 보시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는 SMIC인데요. 이 회사는 가장 첨단 기술 14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거는 100나노미터. 냉장고 문을 열 때 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반도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2020년, 2021년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미국이 규제를 하면서 반도체 실제 규제는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쪽의 규제입니다. 반도체 설계도 못하게 화웨이 같은 경우에 생산에 필요한 장비도 뭐 주지 마 이런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 기업들이 SMIC의 기술력이 높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매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매출이 이렇게 는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한일 효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만큼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 쪽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여기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반도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그 반도체 장비 1위 업체 AMAT, 2위 업체 ASML에 상상이 안 되는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판매가 된다 그러더라도 뭐 한 10% 정도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닐 텐데 저기에 대한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 계속 미국이 규제를 확대할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선구매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데 앞으로 막을 테니 내가
앞으로 2, 3년에 필요한 걸 미리 왕창 사놓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렇게 해석해야만 이해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만큼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의 장비 회사들도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저런 데 있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30% 넘고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국의 기업이 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건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또 약간의 빈틈들이 있는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거는 두 개의 OS가 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iOS 시스템이 있고 안드로이드 쪽이 있는데요. 그것도 막아버렸습니다. 미국이 중국 규제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에서 HMOS라는 새로운 OS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중국말로 홍멍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하모니라는 뜻입니다. 이 만들었는데요. 이걸 19년 8월 버전 1이 나와서 21년부터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5G용 칩을 공급도 못 받고 이것도 못 쓰니까 일종의 대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텐데 글로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 정도 뭐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화웨이가 5G를 못 만든다 그러는데 약간의 또 이 편법을 썼습니다. 뭐냐면 포켓 S라는 이 폴드폰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거는 5G 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G 폰에 쓰이는 퀄컴 칩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5G 칩을 못 팔게 이미 규제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는 4G 폰에 5G 폰을 넣었어요. 넣고 편법으로 케이스에 안테나, 5G 안테나를 심어서 5G와 유사한 기능을 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현재 제품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5G의 만큼 그렇게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4G보다는 빠른 그런 형태가 지금 실제 구동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퀄컴 같은 반도체 이런 설계사들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데 못 팔게 하니까 미국이 끊어 레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피해가자 해서 제품을 다운그레이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최신 칩이니까 최신 칩보다 한 단계 낮은 칩을 중국에 공급하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허용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도 전체 매출에서 퀄컴은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퀄컴이 중국 시장을 놓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연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희한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이런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 쪽이 뭔가 아킬레스건 같았는데 14나노 이하가 첨단으로 지금 보는데요. 비었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이 말은 해외 기술을 의존하지 않고도 중국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100%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빈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그 22년 10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 상기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저걸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 안보와 과학기술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많은 중국의 7인 중앙상무위원회가 있고 정치국에 20명이 있고 정치국 중앙위원회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요. 200명 정도까지 전체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분석들을 해보면 군인 출신과 과학기술 이런 사이언스 쪽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항상 중국이 이런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세게 나올 때는 중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많이 무대 전면에 나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 3기 정부를 보면 상당히 테크노크라트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게 실제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고민하는 포인트와 직결이 되는데요. 이런 R&D에 대한 어떤 전체 지출 차원에서 최근 뭐 한 18년 동안의 평균치지만 금액 자체는 미국이 높습니다. 4,600억 달러잖아요. 중국은 4,300억 달러 정도. 근데 이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52%, 중국은 뭐 1,067% 이 정도.
그만큼 저런 퍼센티지 어떤 증가율 변화를 보고 미국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국은 R&D 쪽을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뭐 중국이 계속 뭐 세 자리, 네 자리 숫자로 계속 나오고 정부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자체 내에서 R&D를 늘리는 쪽도 있겠지만 뭐 인도라거나 다른 나라 얼라인을 해서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그 어떤 인도 쪽의 R&D랑 서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중국의 저승사자로 BIS라는 산업안보국이 있다면 중국에는 중시장관리감독 총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SAMR이라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M&A나 빅딜 같은 게 있을 때 최종 기업 결합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이걸 통과를 못해서 최종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뭐 다른 영역이지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당연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퀄컴과 NXP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딜이 무산돼 버렸고요. 작년 말에 그 하이닉스의 그 인텔 낸드 인수는 여기서 오케이를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딜들이 계약 단계는 오케이가 되더라도 마지막 중국의 요 관문을 넘지 못하면 최종 딜이 성사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구의 힘이 점차 좀 세지고 있다. 그래서 요 기구의 어떤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